할렐루야. 기부 당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하겠습니다. 자, 전면에 있는 태극기 하나 쏘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 사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 강산 대사령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순교자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호국 영령분들을 위하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바로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순서로 장기환 장로님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네, 장기환 장로님, 국민통합행동본부의 전석 찬양 장로님이십니다. 이어서 매우 외환의 대비책이라는 제목으로 김훈중 박사님 50분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용 목사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설교 말씀을 전석호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끝날 직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노부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어떤 이렇게 복을 받는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백성들이 녹과 같이 수단을 닿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또 그 시련을 통해서 많은 복도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욥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여기 읽으면서 욥기 읽으면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처음부터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설교를 하시는데 욥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로 욥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족은 재산은 다 흩어도 그 욥만은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믿는 우리 성도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기독교인은 손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경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주제가 내후 묘양의 대비책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대부분 각자 어르신들이 무엇인가 알고 또 대비를 하실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소수가 모였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 우리와 다른 이런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이 어떤 형태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경종을 울렸고, 우리 국민들 보수 세력, 보수 집단의 경종을 울려줬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질책을 하고 계시다. 아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종북 세력들, 좌경 세력들이 그간에 어떻게 조직화되었었고, 보수 조직, 보수 조직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대비를 했느냐. 바로 방심을 하면, 또 부정부패 썩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총선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민심에 대한 선거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아멘.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비로소 받아들였어요. 선거 전에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고 통치자로서 지혜롭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서 통치를 했다고 하면은 먼저 민심을 잘 살폈지 않겠는가. 아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정말 욕이 당한 순환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순환을 이제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고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은 뭘 가져오도록 합니까? 인내를 가져오죠. 인내는 뭘 가져오도록 합니까? 바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 연단, 새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도 새 소망이 이제 비로소 오도록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어르신들 다 선거 과정에서 보았겠습니다만은, 저는요, 개헌선, 특히나 국회 선진화법이 충분히 투표를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는 180석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상당히 된 상태였다고 저는 봤어요. 새누리당.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바로 이 공천 과정에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무리들이요, 그 사람. 국민들을 전혀 외면한 무리들이요, 그 지도자들. 그래서 오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 대표 총책임 아닙니까? 잘했던 뭐했던 대표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통치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원내 대표하면서 반기를 들고 말이야. 헌법 1조를 내세우고, 또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뒤집어가지고 말이야. 정세 없는 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대통령 정세하면 안 된다고 정세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멘. 어느 누구든 통치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처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았다. 선관위에서, 공천관리에서 이런 것들이 다 공동의 책임이고, 이렇답수란 말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려요. 태평양의 물, 아래 한강물, 고래 한 놈이 다 흐려놓는 이런 전국의 그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물 흐리는 고래가 잘못이지 물이 잘못입니까? 아멘.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우리 국민이 바라봤다면은 이번 새누리당에 180석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멘. 국민들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지 없는 건 봐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불신자들 보통 사람은 눈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론에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안의 눈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영안의 눈을 가져야지요. 당 대표가 도장 가지고 도망가서 영도딸이 가서 쇼해. 이야, 이건 말이에요. 나 그 모습 보면 그냥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선거가 어떻게 될 거냐고 눈보다 뻔한 거예요. 또 이 양보라는 사람은 그 고집 부려가지고 박 대통령이 과잉 중성을 과잉 중성하다 보니까 그냥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공동 책임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철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이 짝으로 찍으려고 했다가 노인이 찍은 거예요. 안철수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당이 그만큼 의석 확보한 줄 압니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형편 없으니까 그리 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대권 문제 가지고 벌써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대권이 뭔데? 내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멘. 백성들이 추앙하고 모시는 그러한 인물이 통치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특진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지도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도 모르고 기독 민주당을 만들고 기독 자유당을 만들어. 나는 그 당시 절대 반대한 거예요. 아멘. 뭐였어요? 그 당시 원로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대화 벌써 얘기했어요. 이걸 꼭 당을 기독교적 붙여야 되느냐 말이야. 기독교라는 이 냄새를 풍기지 말고 오히려 그 저력의 바탕에서 기독교인들이 찍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머리를 써야지. 기독교라는 걸 붙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라는 걸 두 당이 나와서 매번 그래요. 지난 선거에도 그랬어요. 그때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거기에 신문에 양쪽에 위에 사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보셨죠? 오른편에 사진 나온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기독 민주당은 작년 5월 경인가 창당했는데 왜 기독 자유당은 말이에요. 급조해가지고 한 두 달 채 안 되는데 당반 들어가지고 그게 소란스럽게 그러냐. 자신 있다 이거. 자신 있으면 좋은데 그 당시 이제 3%를 투표자의 3%를 우리가 어디야? 비례대표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 64만 명 표 이거 어디야? 하면 필요할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또 투표자에 따라서 달라졌지. 한두 사람 당반 들어가지고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관철 된다는 보장도 없다. 여야간에 기독교인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여러 기독교인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백그라운드에서 뒷받침해주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아멘. 이게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성경에 당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어디 당 만들으라고 한 데가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 전 목사님. 아멘.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파, 에스테네파, 열심당 이 당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열심당은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사람이 열심당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할 직전 저 마사다라고 쫓겨갈 때 그때 열심당하는 끝까지 버틴 사람이 열심당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도 깨닫지 못하고 당을 만든다 뭐한다 하면서 그냥 소라를 피고 내가 그래서 질문해. 만약 당선되면 한 분이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느 진거나 보수나 그 양당 중에서 어디에 피해를 보느냐? 그 답변을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도 진보 세력보다도 보수 세력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누리당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저 4% 나오지 못하고 2.6%가 나왔는데 그 표를 새누리당에 보태줬다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아쉽고 아멘. 뭐 새누리당이 당원 말이요. 그러나 좌파 정권, 종북 정권이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건 절대적입니다. 아멘. 기독교를 부정하고 말이에요. 북쪽에 왜 매달리냐 이거예요. 왜 개성공단 폐쇄한 거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거에 대해서 매달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아멘. 이번 교회에요. 뭐 대비책으로 이제 써놨습니다만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면 벌써 조카 통일됐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번 교회에 완전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나오야 되겠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노무현 연구원 때 우리 김영정 목사님과 같이 일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요.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와 경제 살림운동 공부를 설립해가지고 참 제가 정관도 만들고 뭐 좀 앞장서서 제가 뭐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한 겁니다.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돌아오면 타버려요. 정파 세력들이 마찬가지로 설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일까? 저는 이제 점점 내가 이제 앞장설 필요성이 없겠다. 나이도 먹고 우리 김영정 목사님 마이크 앞장서가지고 일을 하는 거 보면 대단하신데 좌파 정권이 아니고 완전히 정상적인 정권으로 명백을 유지하고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좀 해야죠. 정부 차원에서 이거 못해. 농사 짓는데 거기에 피도 있고 차풀이 있고 하면 이거 다 솎아내잖아요. 아멘. 이거 솎아내지 않고 그냥 두면 농사가 제대로 됩니까? 그런 나쁜 것들이 농작물에 섞여서 좀 같이 자라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둬요? 그것이 너무 많이 자라면은 솎아내면 안 돼요. 성동 같으면 지지 같습니다.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자란 후에 알곡과 이 쭉정이가 거기서 나오겠지만 그 쭉정이도 아닌 이런 피 이런 것들은 그냥 둬가지고 낭중에 불에 타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요 이거 뽑아내면은 정상적인 이 농작물 뿌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뽑아내지만은 그래서 난 농촌 태생입니다만은 그 모심부서요 초벌, 두벌, 세벌, 김을 맺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좌파 세력, 종북 세력을 이 피 가라지와 같이 처음부터 초벌 매고 두벌 매고 세벌 매서 없애기 위한 그걸 하지 않고 완전히 살아서 배우고 같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성경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피야를 식별할 수 없죠. 피야라는 게 적과 나를 얘기해요. 적과 나를 지금 식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지금 혼재된 우리 내부 구조입니다. 이게 안보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여하튼 우리 기독교 지도자로 계셨던 어르신도 계시고 또 지도자로 현재 계시던가 또 앞으로도 지도가 계실 분이 계신데, 우리가 요 초대에 모였지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한국통이 여기 있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노회인 아멘. 기독교 연합회관. 근데 기독교 회관은요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과거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입주해 있대요. 네. 그래서 이 건물도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바로 이러한 건물에서 바로 1300년에 파로실에서 모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는 걸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당 이게 오합지졸해요. 이게 참 어느 이제까지 정당사를 놓고 이렇게 쭉 본다는데 이것같이 이렇게 속된 말로 개판이 정당은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심해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저기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 한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든 세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김동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히 카리스마를 가지고 흔드는데 뒤에는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네는 앞에 가서 춤추고 젊은 사람 뒷전에 가서 수련 청정하는 나는 그래서 수련 청정이라는 용어를 내가 쓰면서도 네가 웃어요. 또 뭐 호랑에서 표가 안 나왔다고 또 DJ 아들 보고 가서 어디 하회 말이야 거기 갔다 오고 또 뭐 노무현 묘소가 까뜨러면 묘소 가서 뭐 할 수가 있어. 이라니 몰땅 시각에 묘동에 가서 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제 김종인 이 양반이 기내수국에 오늘 사람이요. 지역구는 한 번 경선 못 돼가지고 비례대표 5번 딱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2번 자기 걸로 딱 찍어놓고서는 그거에 거보니까 이제 아이가 뭐 나간다 하니까 또 뭐 찾아가가지고 뭐 빌고 이래가지고 또 와서 그렇잖아. 그게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김병로 대한민국 공무관 초대 대통령이 승한 것 같이 대법원장으로 통일인데 이분도 대단한 분인데 여하튼 자기 할아버지 또 백을 믿는 모양이에요. 자기 또 뭐 고향에 가서 자기 할아버지 뭐 시도 다니고 뭐고 선거 전날도 한번 갔다 왔대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한심해. 안철수 같은 사람도 어부지리를 했죠. 근데 앞으로요 제가 전망컨대 절대 그저 안철수가 양보를 안 씁니다. 문재인한테 양보를 했죠. 양보 안 해요. 대권 때 죽어도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당 체제로 대선에는 경쟁을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싶어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의 정치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현재 제일 중요적인 것들을 뭘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구 지금 5천만이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5천만의 인구의 이 분포 상태를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령층도 연령층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노인층이 많아지고 전층이 적다는 이번에는 바로 중간층 50대에서 반란을 했어요. 근데 더 문제되는 것은 바로 다민족 문화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거 큰 문제예요. 다민족.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어저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베트남, 중국, 뭐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그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여자들이 한국 청년들과 결혼을 해요. 근데 무려 뭐 나라별로 제가 한번 다 한번 봤습니다만은 12만 7천 명이 주로 이제 농촌에서 장가 못 가니까 농촌에서 있는 거예요. 더 문제인 것은 바로 중국에 있는 이 한국의 중국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내가 매스컴에서 했는데 70만 명이라는 거예요. 야, 그건 완전 놀라다. 그것도 어제 저녁에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고 70만이 나더라고요. 70만이 지금 여기 지금 오려고 같이 생각해요. 그 가운데 일본은 우리 청년들 결혼 일부 했고 대부분 어디 가서 일하느냐 근로자를 뽑습니다. 또 뭐 공업원으로 가서 이제 뭐 식당 같은데 서비스 그리고 병원 같은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70만이라는 그 숫자가 적은 겁니다. 어느 누구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70만 가운데는 불편세가 더 많이 보인다. 이거 우리가 같이 가자. 더 나아가서 그쪽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2만 7천 명이에요. 2만 7천 명 가운데는 아주 위험한 간첩들도 거기에 껴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김문호 과시로 안 나타나니까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제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모두가 다 이렇게 알고 주장하고 아주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첩 활동을 공공원에 해도 몰라요. 대낮에 해도 모르는데 깜깜한 밤에 보면은 더 모르겠죠? 그래서 암약이라는 용어가 있죠. 암약. 얼굴 암자. 그게 다 주관이 그냥 비행기 타고 오고 뭐 회사으로는 요즘 잘 안 와요. 와서 암약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인데 기순자들은 많이 올수록 좋죠. 그런데 또 선거판에 그쪽에 대조한 사람이 기순에 오래전에 기순에 선거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말하는 미리 좀 발표하지 선거 메시지를 발표해가지고 이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시간입니까? 그 표가 더 떨어져요 그건. 미리 좀 한 달 전이라도 하고 또 하나 하고 선거 직전에 하고 좀 멀리 거시적인 항목을 가지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야지. 딱 그래. 주요 인물이 그 사람 뭐 대조한 사람뿐입니까?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고위층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를 모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아주 국민들이 좀 알고 야 큰일 났다 소리 하는데 또 저거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젊은 분출시위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방위산업체 비리 사건도 얼마나 우리에게 주목하는가 알죠? 총장이 해군 총장이 또 고위층 관련돼가지고 우리 서민 같은 사람 우리 같은 뭐 부출신 모두가 다 어떻게 봅니까?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국제에서 오는데 오늘 왜 저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전에 그랬어 전에도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 자기가 나쁜 짓 하면 그렇게 해줘.
그래도 전에 깨끗하게 운대서 오늘날 이렇게 참 썼구나 이렇게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참 통탄스러웠어요. 아멘. 심지어 요 간첩이 침투해가지고 초급장교 포섭해가지고 빙계를 해가지고 같이 연인으로 동거하다 시키면서 군부대 가서 정신교육을 들었죠? 이거 정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양정화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간첩이면서 초급장교 대소령을 포섭해가지고 같이 몸주고 같이 생활하니까 간첩인지 모르죠? 젊은 놈이 무슨 전밥, 치국밥 가리지 않고 못 해주니까 이게 또 군부대 가서 정신교육 이거 정말 그때 몇 년동 가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름은 제가 양정화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도 내가 보니까요, 육군 중령이 그 여러 가지 또 뭐 정보를 갖다가 방산업체에 유출시켜가지고 그 문제가 됐더라고요. 중력까지 됐습니다. 국가의 기밀을 유선하면 어떻게 된다는 다 알아요. 아는데도 유선. 왜 그렇습니까? 뭐도 관계됩니까? 바로 물질하고 관계. 이게 공통적인 오늘날 뭐 육해 공부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기강이 문란이 있다. 첫째는 바로 군인은요 기강이 있어야 돼요. 사기가 충천해요. 훈련이 철저히 잘 돼야 돼요. 오늘날 군 내무 생활은요 안방에서 생활하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편하게 또 문화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전쟁이 갑자기 그쪽에 도발해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떤 대비책으로 나올 건가. 또 핸드폰 뭐 이런 거 연결되더라고요. 엄마 나 전쟁 뭐 터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도망을 마. 야야야야야 저 살짝 도망와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자식 사랑하는 것도 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령 너무 많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군 내부의 오늘날의 허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군 고위층에서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우리 장병들의 이 정신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신전력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한들 우리가 핵무기를 또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무기 장비는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전방에 대고 쏘라는데 이게 엉뚱한 데다 대고 쏠 수가 있어요. 잘못되면. 이런 것들이 참 오늘날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비책이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어르신들이 뭐 찾으세요. 제가 또 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보면서 지금 현재 국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오는데 이것도 상대적인 적이 있잖아요. 그간에는 그저 노무현 정권, DJ 정권 때는 주적이라는 것을 국방박사에 빼버렸잖아요. 주적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와의 관계되는 적이 누구다? 주로 나의 적은 누구다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게 주적입니다. 주적이라는 걸 빼라고 해서 뺐대요. 국방박사에. 근데 주적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큼도 다행이요. 그래서 적을 보고 적이라고 못하고 사탄을 보고도 사탄이라고 못하고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탄이 움직이는 걸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생명이요, 생명. 적과는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고 사탄과는 반드시 대적을 하고 있어. 아멘. 대적에서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사탄하고 사탄 아닌 거를 구분을 못하면 사탄 보는 생명이 우리 지도자들한테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북쪽에서 이제 그 5차 핵실험을 할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5차 핵실험만 하면은 가만히 안 둔다. 이것이 또 어림병 넣는 거예요. 그 안에도 뭐 그냥 훈련을 하고 뭐고 하니까 북쪽에서도 뭐 상위 훈련이라서 북쪽에서 훈련하고 그 훈련하는 것도 뭐 지금 할아버지 뭐 스타일로 와 이러고 다니면서 그 보고 말이에요. 김정희가 그런 똑똑학시 같은 전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막그래 욕하고 무슨 청와대 그냥 쑥대만 만들고 벌받아 만들다고 하고 너 가만히 안 있는다고 이 망나니 같은 이 자식 같은 이런 존재가 통치자의 그 반열에서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지난 엊그저께 4월 15일에 그 김일성 생일입니다. 생일날 뭐 하나 또 쐈잖아요. 뭐 실패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뉴스 다 보시잖아요. 4월 1일날 또 하나 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5월 7일날 또 제7차 인용되는 거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거기에서 이제 김정일 위상을 또 높이는 그런 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오간에 또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명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 것이 있는데 오늘 뉴스 들으셨어요? 나는 뭐 뉴스 들었죠. 요가 선만 해야 되니까. 부록수라는 흑인 사령관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오바마하고 이제 피부 색깔로 봐서 사춘관이요. 이 사령관이 오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해부산에 대한 필요하고 방위 미군을 위해서 지원드리자 예산을 많이 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이걸 앞두고요. 트럼프가 우리는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세우게 하는 해양무장도 할 수 있다. 일본도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바마라든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록스 지명된 주한미군 이제 사령관이 오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딱 하고 핵무소 절대 필요하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12시 딱 뉴스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야 돼요. 12시 뉴스 보고 해야지.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미국이 손 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아침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제가 다운을 와서 한번 변화된 것이 하나 있구나. 무엇이 변화된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미국 국기가 여기가 있었어요. 전에 이거 없었죠? 네. 오늘 왔다 가니까 이거 있더라고. 이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50개예요, 50개 별이. 왜 50개인가 하면 미국이 50개 줍니다. 그래서 별이 50개가 있다는 거예요. 30조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에 대한 하나의 공조 체제, 협력 체제가 20만 대통령 중에 이렇게 한미 방위 조약 체계를 맺고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뒷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찍어주고 경제 발전도 하고 이제까지 했지. 뒷심이 없으면 됩니다. 아무리 중국에서 북쪽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튼튼한 안보 대세를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고민이 많죠. 미국의 말을 뭐 좀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어야 되고 모든 제재를 허가하는데 미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우리가 하는 경제적인 관계가 이거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우리 대한민국 망하면 중국도 망하게 돼 있어요. 경제 문제가. 이런 것이 하나의 밀착된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 중국과도 고리가 맺어졌어요.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중국과도. 시진핑이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쪽의 제재, 금융제재다 뭐에다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뭐는 무역관계, 북극관계 뭐 70% 가까이, 90% 가까이 뭐 이렇게 조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딱 단절됐는데 이미 단절될 것을 계산해서 중국에서 많은 양을 북쪽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놓고 보면은 핵 실험을 5차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같은 어느 전문가들이 주장을 했듯이 오바마가 임기가 이제 금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 이제 1월달에 이제 취임을 하는데 대통령 끝나기 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누가 질문을 그렇게 됐으면 오직이나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 되도록 우리가 좀 팔아야죠. 안 된다 하더라도 차기 박근혜 정권 말기 1년 이제 뭐 8개월 남았습니다. 그 다음 차기 통치자가 대를 이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일은 우리 능력으로 미국의 능력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김정일과 참여하는 길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4일간 이란에 가요. 이란은 62년도에 우리 국교가 이제 맺어지고 이제까지 우리 통치자가 한 번도 이란에 가지 못했어요. 이번에 5월 1일부터 갑니다. 바로 이 가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북쪽과의 관계도 하나의 문을 여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서 이란과 정상간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란이 그간에 엄청나게 서방국가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경제적인 제재를 받아가지고 고통당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완전히 핵 개발을 하지 않고 핵무장을 안 넣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금융 제재 등을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이목이 이란에 집중돼 있어요. 시진핑도 이미 이란에 가서 축하를 던졌고 뭐 여러 나라들이 일본적인 또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협정을 하고 올 건가? 그 신문을 통해서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쿠프 법이라는 것이 있죠. 네. 아랍 국가로부터 금융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이 과정 이것이 또 물꼬를 튼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고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간에도 지금 많이 몰려와서 여러 군데 대형 사원도 짓고 그들이 와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그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문화 가정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차례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이슬람 무슬림들은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4명까지 허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여러분 뭐 이렇게 건널 수도 있고 또 본인의 또 만화를 하나 사람 줄수 있고 이거다만 자식이 많이 그저 개새끼처럼 우물우물 까놓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람 국가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민족 문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제 술술술 자기 새끼만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에는 기아들 세상이 된다니까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출산 고령 문제. 고령 문제 뭐다도 이제 각 80명 넘었습니다. 80 넘으면요 5명 가운데 한 명이 치매 걸린 환자예요. 치매 걸려가지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만 많이 들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 뭐 불안한 거죠. 이거 정말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좋은 결론을 얻어가지고 오면서 바로 북쪽에 김정은이가 이란의 변화되는 케이스 이걸 보고 김정은이도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꼭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통치자를 우리 국민이 선택해서 세운 겁니다. 여든 야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어렵던 행복하게 풍요하게 살던 간에 통치자 중심으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잘하면 박수치고 배하는데 전적으로 심판해야 된다. 그건 심판해야 된다는 사람 북쪽 김정은이한테 가서 1시간만 교육받고 1시간도 안 되고 10분만 가서 교육받고 돼. 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방송으로 그런 정치인도 입도 그렇게 추억해가고 모든 우리 국민의 불만 세력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 성도, 기독교 성도는 줄고 목사는 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제2의 마르틴 루터가 대한민국에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가르를 하고자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김은중 목사님 말씀하신 이슬람의 아내를 4명까지 보는다는 그 법은 괜찮은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린 거죠. 4명씩 있으면 안 되죠. 다만 유럽 쪽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이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서 이민을 해서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김은중 박사님 말씀대로 생산을 많이 합니다. 자식들 생산을.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그들 숫자가 자기들 국민 숫자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아주 불안한 이렇게 예측을 내놓은 기사를 제가 얼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꾸 우리 젊은 처자들이 생각을 많이 꺼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꺼려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 낳아서 잘 자라서 이 나라에서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누린다면 많이 생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많은 불평등과 또 자기 자식만큼은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겠다는 생각도 저는 판단하는 분들한테 있으리라고 봅니다. 삶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기 자식은 더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 한둘만 낳겠다. 하나만 낳겠다. 아예 안 낳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식은 전통의 살이다. 전통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 많은 자는 전통의 화살을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싸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네, 그래서 김원중 박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어려운 내우 외환의 이 시기를 맞아서 그 선거 결과도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 쪽에서 보면 그 어두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라와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는 기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가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엎드려서